네, 오늘은 독일 출신의 베르톨트 베르히트 브레이트,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세계 문학사에 그래도 족적을 남긴 인물이죠. 네. 아, 네. 너무 이렇게 쿡쿡쿡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도 웃겨졌습니다. 자, 베르톨트 베르히트 브레이트가 누구인지 잠깐 여기 책날개를 열어서 여기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베르톨트 브레이트 1898년 태어나서 1956년 맞아요. 살아남자의 슬픔. 자, 1956년 사망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 아, 잠깐 여기서 바모수님이 여기 알만도 하겠다. 바모수님이 실존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그 누구죠? 데미안을 쓴 사람이 갑자기 헤르만 헤세. 네. 헤르만 헤스도 맞아. 독일 출신이잖아. 그래서 또 아실 수도 있겠다. 더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 15살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 평생 1000여 편이 넘는 시를 남겼다. 민헨대학교 의학부 재학 중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위생병으로 복무하였는데 이때의 경험으로 반전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는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였다. 1933년 나치가 독일 정권을 장악하자 그 후 15년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소련, 미국 등 신발보다도 더 자주 나라를 바꾸며 정처 없는 망명 생활을 하였다. 각국을 전전하며 정치적 의식을 드러내는 시를 쓰는 한편 나치즘을 비판하는 희곡을 집필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8년 동베를린으로 귀환하였고 1949년 극단 베를린 앙상블을 결성하여 연극 연출에 힘썼다. 첫 시집인 가정기도서를 위시하여 망명시기 반파시즘 문학의 정수인 스펜보르 시집, 만년의 역작 부코비가 등의 시집을 남겼으며 희곡, 갈릴레이의 생애, 서푼짜리 오페라, 억척 어머음과 그 자식들, 파리 코민의 나날 등을 썼다. 빠르게 읽느라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1898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태어났으니 그것도 독일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고 살았는지 대충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대충 추리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시를 썼겠습니까? 근데 아까 또 힌트가 나갔어요. 정치적인 시, 정치적 의식을 드러내는 시를 썼다. 자, 이 시의 제목은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 시 뒤편에도 있는데요. 아도르노라는 유명한 철학가가 있죠. 현상학이라는 하나의 학파를 철학을 연구하는 하나의 그 기술로서 현상학이라고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아도르노. 그 아도르노가 이 말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아우슈비츠 이후로 시를 쓴다는 게 모순이다라는 뭐 이런 의미의 문구를 남긴 적이 있어요. 그것에 운을 맞추는 시입니다.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 워낙 역동적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워낙 역동적이지만 야만적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람 스쳐 지나가고 비 내리고 이런 어떤 그 서정성만 가지고 시를 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사람은 아주 정치적인 의식을 드러내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 세 편을 소개할 건데요. 한 편은 좀 길고요. 한 편은 좀 짧고 한 편은 그냥 들을만 합니다. 자, 첫 번째 시 묘비명 1919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각주가 붙었어요. 1이라고 붙었는데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릴 건 아니고요. 자, 네 줄짜리 시입니다. 빨간빛 로자도 이제 사라졌다. 어디에 그녀가 누워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가난한 자들에게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부유한 자들이 그녀를 세상 밖으로 쫓아냈다. 빨간빛 로자, 여기서 로자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로자 룩셈부르크. 로자 룩셈부르크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윤희님 어디 움직이는 중인가 봐. 1절 멘트가 없네. 그러니까 뜨끔하시죠.
그 로자 룩셈부르크를 읽어보시길 권면합니다. 네. 안녕. 잘 갔다 와. 이렇게 오면 되지. 음. 여기 귤다방 누님의 둘째 아드님 어디 가나 보네. 네. 여기서 로자 룩셈부르크예요.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로자 룩셈부르크를 찾아서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좀 내가 어차피 이제 하게 됐으니까 얘기 좀 할게요. 나는 이제 서점에 가면 또 사족을 얘기를 하네. 서점에 가면 난 서점 주인이 뭐 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여태까지는 그 온라인에서 강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나는 책을 읽는다 그러면 좀 제대로 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베스트셀러나 좀 이상한 자기계발서 이런 거 사실 좀 권하지를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인물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류사에 이 사람도 족적을 남긴 여성입니다. 예, 공산당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회주의자였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좀 분리해서 좀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들으신다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회주의자였고요. 여성이었습니다. 인생 내내 사회주의자였고요. 여기 나왔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부유한 자들이 그녀를 세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냐면요. 남자들한테 구타당했어요. 연설 중에 구타당했습니다. 그리고 로자 룩셈부르크는 한쪽 다리를 절름 소아마비였을 거예요. 소아마비였는데도 당대에 아주 지적으로 섹시했던 또 하나의 문필가, 남성 문필가와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을 했고요. 그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미숙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해서 쓴 시예요.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가. 나중에 저기 제주도 오시면 로자 룩셈부르크의 생애를 그린 유명한 게 아니라 만화책이 있어요. 지적인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있습니다. 이미숙 사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저 옛날에 보던 모습이시죠? 예. 제주도에 와서는 거의 그냥 뭐 티셔츠 쪼가리하고 청바지나 입고 다니다가 토요일 아침에 방송할 때는 좀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예쁘게 입고 나오려고 해요. 서울 사람처럼. 예. 자,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두 번째 시, 노자가 망명 가던 길에 도덕경을 써준 내력. 이 시는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읽을 거고요. 나중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못 올렸는데 빠르게 좀 지금 밀린 거 3개 올릴게요. 예, 밀린 거 3편. 페르난도 페소아의 시, 그 다음에 허수경의 시, 오늘 이 시 요거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노자가 망명 가던 길에 도덕경을 써준 내력. 독일의 시인이 어떻게 중국의 고대 사상가의 텍스트를 접하고 또 이 시를 썼는지, 얼마만큼 이 동양 사상을 이해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노자가 70이 되고 몸이 쇠약해졌을 때 쉬고 싶은 욕구가 일었다.
나라의 선이 다시금 여기서 착할 선입니다. 선이 다시금 악화된 것도 이유였다. 악 여기 그 악이요 나쁜 악. 악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노자는 신발끈을 묶었다. 노자는 필요한 짐을 꾸렸다. 조금이었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되었다. 저녁이면 피우던 파이프, 항상 읽던 소책자, 어림잡아 흰빵 조금. 계곡이 다시금 노자를 기쁘게 했다.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노자는 모든 걸 잊었다. 노자를 태우고 가는 소는 신선한 풀을 씹으며 좋아했다. 충분히 빠른 것도 좋아하는 이유였다. 넷째 날 큰 바위덩이에 이르렀을 때 한 남자 쇠관원이 노자의 길을 막았다. 세금을 낼 만한 비싼 물건이 있소? 없소. 소를 끄는 동자는 이분은 가르치는 사람이요 라며 노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었다. 쇠관원은 가볍게 움직이며 동자에게 질문했다. 그가 무엇을 가르쳤소? 움직이는 부드러운 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력한 돌을 이긴다는 것. 그대는 단단한 것이 진다는 걸 아시는지. 빛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동자는 소를 재촉했다. 셋이 검은 숲을 돌아갈 무렵 예의 우리 쇠관원이 갑자기 나타나 어이 멈추시오 하고 외쳤다. 노인장 물이 어떻다고요? 노자는 멈추었고 관심이 있소? 라고 물었다. 자네는 나는 쇠관원에 불과하지만 누가 누구를 이기는 것에 관해 관심이 있어. 그것을 알면 말해주시구려. 적어주시오. 동자가 받아 적게 하면 되지요. 그런 것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집에 종이와 잉크가 있어요. 밤참도 할 수 있죠. 나는 저기 살아요. 그렇게 하시겠나요? 노자는 어깨너머로 그 사내를 보았다. 누더기 차림이었고 맨발이었다. 이마에는 주름살 하나가 접혀 있었다. 아, 노자 앞에 온 자는 승리자가 아니었다. 노자가 중얼거렸다. 너도? 공손한 부탁을 거절하기에 노자는 너무 늙어 보였다. 노자는 크게 말했다. 묻는 자는 대답을 얻기 마련이지. 소년도 말했다. 벌써 추워졌습니다. 좋다. 잠깐 머물기로 하자. 현자는 소에서 내려와 이래 동안 동자와 함께 글을 썼다. 쇠관원은 먹을 것을 가져왔다. 쇠관원은 계속해서 밀수꾼들과 욕설을 나눴다. 그렇게 일은 진척되었다. 어느 날 아침 동자가 쇠관원에게 드디어 81개의 경고를 건네었다. 약간의 노잣돈에 감사하며 노자와 동자는 숲을 돌아 암벽 쪽으로 갔다. 말해보라. 이보다 더 예가 바른 일이 있는가? 우리는 이름이 책 표지에서 휘황하게 빛나는 현자만을 기리지 않는다. 현자로부터 지혜를 뺏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자에게 지혜를 간청한 쇠관원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어우 어지러워. 잠깐 좀 물 좀 마셔. 여러 가지 텍스트가 좀 읽혀지시지 않나요? 노자의 물 얘기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 딱 이 사자성어가 하나 있거든요. 사자성어처럼 사자성어라고 할 수는 없지. 노자의 가르침이 원래 노자의 가르침이었으니까 그 네 글자 사자성어 같은 노자의 가르침 하나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맞춰보세요. 빨리 맞춰보자. 네? 야티 나도 너만큼 지적이야. 좀 자랑 좀 빨리 해봐요. 그렇지. 이민국 사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크호스인데? 사장님 저기 내가 사장님이라고 안 하기로 했지. 저기 누님도 여기 이 토요일 아침 시아침에 들어오실래요? 누가 좀 같이 좀 영업 좀 해줘봐. 여기 가서 좀 팔로우도 좀 하고. 아, 내가 그 향수 받았다고 자랑한 게 이 이미숙 사장님이 보내준 거거든요. 네. 저기 향수회사 매니저이십니다. 네. 거의 다 써갔는데 좀 다시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네. 상선약수예요. 상선약수. 노자의 도덕경 안에 있는 이 물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상선약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한 뜻이 물은 아래로 흐른다거든요. 물은 아래로 흐른다죠. 그러니까
어떤 그 동양적 사상이 들어간 건데 이제 원래 이제 월 정의라든가 아니 정의라기보다 좀 상위에 위치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예. 뭐 정의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선이라든가 뭐 옳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서 그것이 바다를 이룬다 이 뜻이거든요. 예,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이거는 이제 딱 부러지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또 그 아래로 흐르는 것은 또 하나의 세계인 거야. 여기다 대입해 볼 수 있는 게 또 이제 여기서 금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연도 그런 거예요. 자연. 흐르도록 냅둬야 되는 게 자연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인류는 이 자연을 흐르도록 냅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기계를 가지고 내가 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어 그래서 막기도 하고 퍼올려서 쓰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결국엔 자연의 이치에서 보면 그것이 흘러가도록 두는 건가 하는 거야. 또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삶도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그래서 더 아래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 저 낮은 곳까지. 이제 그걸 뜻하는 게 이제 상선약수라는 가르침인데 그게 이제 노자의 도덕경의 가장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힘들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텍스트가 살아 숨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세관원이 나왔어. 여기서 세관원이 왜 나왔냐? 왜 나왔냐는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에이씨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자랑을 하자면 제가 성경책이나 성서 고고학에 좀 지식이 좀 있어요. 예. 오래도록 읽기도 했고 그 안에 있으면서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예? 하여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뭐 장터건 집집으로건 이렇게 다녔잖아. 예? 다녔는데 그때 쫓아왔던 12명의 사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세관원이었어. 예.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 세금 걷는 사람. 마태가 세금 걷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금 걷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세금 걷는 사람을 굉장히 천한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메시아로 칭하는 사람이 메시아로 칭하는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이 성경 지식도 많이 아는 그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그 민족 지도자들이 무시를 하고 비난을 했거든. 지금 그 텍스트가 잠깐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도 옛날에 예수처럼 비유를 한 거지, 노자를. 근데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현대에 살아오는 메시아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당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살았던 사람들의 하나의 지적 논쟁거리였어요. 이걸 누가 했냐면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나오는 텍스트이기도 해요. 현대에 그러니까 도스토예프스키가 살았던 그 시대에 다시 메시아가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를 과거 그랬던 것처럼 그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우리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도 그리고 우리 일반 대중들은 그를 또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그 당시를 살았던 어떤 지식인들의 지적 논쟁거리였다고. 그래서 아마 이 베르톨트 브레이트도 그걸 비유를 한 것 같아. 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또 그 당시 국지적으로 벌어졌던 여러 그 민족들 간의 전쟁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또 자본주의,
그러니까 막 발행하는 시기에 세계 대공황이 한번 있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또 질문을 하던 시대였고, 또 한쪽에서는 사회주의가 조금 변질되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저쪽 러시아에서 성공을 이루고, 하지만 그 인류가 자본주의에 반해서 약간의 어떤 그 장밋빛으로 바라봤던 공산주의 혁명이 결국엔 그것도 또 하나의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민중을 핍박하는 것들을 보던 시대란 말이야. 그가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저기 예수가 살아 돌아온다면, 근데 예수라고 쓰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핍박을 받았겠지. 정치적 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닌 사람이 만약에 성경을 빗대서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더 다구리 당하겠지. 까이겠지. 예? 이 세계 안에서. 아마 그래서 노자를 비유한 것 같아. 우리가 이 정치적인 의식이 가득 담긴 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건 거지. 여전히 우리가 메시아가 지금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마 그것을 비유한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동양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노자의 도덕경 이야기를 한 것도 또한 그런 의미에서 맥락상에서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지요. 네, 잠깐만. 저는 있잖아. 나는 이런 얘기를 누군가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 툭탁거리다면 재밌어. 근데 예전에 저 이제 사업할 때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조금 그러면 이제 자주 가던 바가 있었어. 네. 그래서 이제 비싼 술 시켜놓고 어, 이렇게 술 마시다 보면 나 혼자 있지만 누가 또 옆에 와.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상하게 그렇게 말이 되는 사람이 있어. 얘 자꾸 캐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이 사람 되게 지적이네. 내가 이 얘기 던지면 저 사람 어떻게 받아들일까? 탁탁. 그 던지는 그 상징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받아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 예, 여자도 있었고, 뭐, 남자들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을 어디서 느꼈냐면, 내가 어저께 피드에 올렸잖아. 그 서점에서 느꼈어. 예, 흥분했지.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지적 오르가즘이라고 썼잖아. 그건 진짜 재밌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못 해봤다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봐. 우리 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그 지적인 것에 대한 그 갈급함이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나도 있지. 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좀 좋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딱딱 이렇게 실시간 소통하는 건 아니시지만 제가 말하는 거를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돋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떤 이런 말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책을 읽어가거나 하는 데에 조금 어떤 미끼가 아니라 어떤 매핑이라고 합시다. 제가 거기서 배워온 거에 매핑이 되면 좋겠는 거예요. 매핑. 제가 그거 써먹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시.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 잠깐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좀 현학적이고 나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지식이 있는 것이 되게 꼴보기 싫었나 봐. 성경만 읽어야 되는 놈이 자꾸 그런 거를 지식을 추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싫었나 봐. 그래서 종교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거리를 뒀는데 결국엔 내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거리를 두게 됐네. 그 사람들이 나를 거리를 두게 됐네.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 나도 안다. 행복해하는 사람만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그런 그의 음성은 듣기 좋고 그의 얼굴은 보기 좋다. 마당에 구부러진 나무는 땅의 토질이 나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을에 나무가 못생겼다 욕하기 마련이다. 해협을 떠다니는 산뜻한 보트와 즐거운 돛담배들이 내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오직 어부들의 찢어진 어망만이 눈에 보일 뿐이다. 왜 나는 나이 40의 소작인 처가 벌써 허리가 굽은 채 걷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가? 처녀들의 가슴은 예나 이제나 따스한데 내가 시에 운을 맞춘다면 내게 그것은 오만이나 다름없다. 꽃피는 사과나무에 대한 감동과 그림쟁이의 연설에 대한 경악이 나의 가슴 속에서 다투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두 번째 것만이 나를 책상으로 몬다. 잠깐 제가 좀 여기 울컥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도 동성애를 하지 않고 동성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왜? 의학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런데 설령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한다 한들 내가 그것이 그 사람 앞에서 잘못됐다라고 내가 지적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동성애자가 누군가에게 차별받고 혐오의 언어를 듣고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면 나는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나는 내 글쓰기는 그런 글쓰기가 될 거야. 내가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서 나는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약한 자들한테 더 뜨거운 마음을 갖겠다라고 내가 다짐을 했거든요. 지금 이 시도 그런 거야. 나는 마냥 예쁜 것만을 말하는 시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 사람도 여기다 쓴 거야. 나도 알아. 행복해하는 사람만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음성이 듣기 좋고 보기 좋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네. 그런 글 안 쓰면 어때요? 네. 그냥 보기 좋은 것만 이렇게 어떤 있지도 않은 문장력을 발휘해서 예쁘다고 얘기하면 되겠지. 하지만 나는 그게 안 돼. 왜? 세상이 그렇게 예쁘지만은 않다라는 걸 나는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냥 그거를 눈을 가리운 채 아이고 예쁘네요 이렇게 쓰겠느냐고. 네. 물론 선택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뭐 그런 것만 쓸 수 있겠어요. 예.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내가 그것을 뭐라 하진 않아. 하지만 나는 그러진 않을 거거든. 그저께 이제 풀무질 도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성미산 학교라고 대안학교가 있어요. 저 마포구 저기 망원동에. 근데 내가 마포구 성산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성미산학교가 어떤 건지 잘 알아. 근데 이제 성미산학교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이제 온 거야 제주도에. 몇 달 있으면서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 있나 봐. 이제 풀무질 독서 모임에 왔는데 그날 우리가 읽었던 책이 뭐였냐면 여기 있나 몰라? 깻잎투쟁기라는 책이에요.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인가? 부제가 그래. 그러니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사실 지금 온라인에 막 북스타그램 인증하는 사람들 책들 이렇게 보면 깻잎 투쟁기 읽는 사람 잘 못 봤어. 나는 그런 책을 읽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안 보인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잘 안 보여요. 특히 시골은 안 보여. 왜? 아주 열악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직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일터만 가니까. 그리고 그 일터 안에 있거든. 컨테이너 박스나 비닐하우스가. 그러니까 밖에 나올 일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휴일이 있겠어? 주 5일제가 있어? 뭐 저녁에 있는 삶이 있냐고. 없어. 여기 시골에 있는 조그만 분홍들도 작은 분홍이요, 분홍. 그 분홍들도 자본가의 논리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그 이상의 어떤 인권적 대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내가 그거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반이 나랑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내 주위의 반인 거야, 그게. 내 주위의 반은 여전히 인권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어떤 정치색을 가진 당한테 정치적 그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주변의 반이라고, 그게.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공동체의 구성원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 이제 뭐 독서 토론 가잖아. 나는 독서 토론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독서 토론은 그런 책 읽고 하면 책상 위에서 남 얘기하는 거야, 사실.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혹시 그런 책 읽으면 사실 소설책 말고요. 인권 관련된 책들, 그런 책 읽으면 사실 책상에서 남 얘기한다고. 내가 어떤 사회적 소수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반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는 사회적 다수자가 되겠지. 그럼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그 편견의 시선이 분명 있다. 나는 그 독서 토론 같은 것들은 책상 위에서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편견에 대해서 뿌리 깊이 계속 성찰해보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날도 내내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사실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러긴 하는데, 내가 그래서 따돌림을 당했나 봐, 거기서. 그냥 얼굴 볼 때는 해 웃고 뭐 인사하고 했겠지만 불편했을 거야, 나처럼 말하고 하는 사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데 이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 잠깐 읽다가 잠깐 울컥했어. 내가 시의 운을 맞춘다면 내게 그것은 오만이나 다름없다. 이 부분. 그 다음에 해협을 떠다니는 산뜻한 보트와 즐거운 돛담배들이 내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누군가한테는 그게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어부들의 찢어진 어망만이 눈에 보일 뿐이다. 가난한 게 보인 거야. 그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핍진한 삶이 보이는 거라고. 나도 그러거든요. 나도 여기 제주도에 있지만 마냥 예쁜 것만 보이겠냐고. 네. 그래서 내가 4.3 유적지들을 혼자라도 찾아가서 또 보기도 하고, 제주도 동쪽 해안에는요, 동쪽 해안에 그 광어 양식장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이야.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해요. 근데 그들한테 이제 자유시간이 주어지지. 그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야. 왜? 이런 농작물이 하는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인권이 열악하다는 게 이제 그 책에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공업 부분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자유가 있어. 이제 광어 양식장은 공업 부분에 속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자기들끼리 자유시간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크리켓 같은 운동을 한다. 내가 이제 세화에 있을 때 이제 저녁에 자전거 타고 산책이나 아니면 이제 저녁에 만보 걷기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크리켓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눈이 있는 거지. 저 사람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불법으로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불법인가? 법리적으로 나누다 보니 그게 불법이지. 근데 그 사람들도 여러 이유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남아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거나 하게 돼. 불법이 아닌 사람들이 많겠지.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추리를 하는 것 뿐이고, 그 사람들도 그 생계를 잇기 위해서 먼 나라에 와가지고 하는 거라고. 제가 예전에 이제 17년 됐어요.
태국어를 조금 배워가지고 그 태국인들한테 봉사활동을 한답시고 그때 이제 내가 의정부에 살았으니까 양주, 포천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찾아다녔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가면 어김없이 있어 그 사람들이. 바퀴벌레가 저기 돌아다니는 분명히 있어. 나도 거기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 지저분해서 얼굴 표정 썩어가면서 들어갈 수 있겠냐고. 못하잖아. 얼굴 표정 관리하면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손으로 밥 먹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손으로 밥 먹는 습관이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쪄서 먹을래냐고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제 얘기를 한 그때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요. 예. 베르톨트 브레이트, 나는 이제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어렵냐.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이 정치 의식이 가득 담긴 시를 읽으면서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최근에 제가 겪은 일들 그리고 저의 어떤 글쓰기의 방향,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인권적 감수성, 인권 감수성,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저에 대한 제가 가진 관심, 그다음에 이 사회의 이면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된 구조적인 제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고 또 다짐을 하게 되고 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또 여러분들은 또 저의 그런 뜨거운 마음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누가 계시나? 막 10시 넘어서 다 간 거지? 네? 아니면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냥 켜놓고 듣는 거기만 한 건가? 네. 어쨌든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아까 나 읽다가 잠깐 읽다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 얘기하다 잠깐 울컥했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이런 일들 겪으면서 저 스스로도 좀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그리고 좀 더 뚜렷하게, 자유롭게 제가 가진 생각을 써도 되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